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김현식 회계사고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요번에 교재가 이제 단독저가 되면서 일단 서브노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가 쓴 책에 제가 불만을 느껴서 서브노트를 또 구매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겼어요, 제 스스로도. 근데 요번에 단독저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책을 잘 집필하게 됐고, 또 서브노트도 그 안에다가 모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의 두께가 상당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저것 욕심을 부려서 상당 부분 많은 걸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권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권을 그냥 어떤 챕터로 해서 뚝 자를까, 아니면 문제편, 해답편으로 나눠서 분권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문제편, 해답편으로 나눠가지고 분권을 하는 형태를 취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같이 이제 이 바닥의 상급자, 고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문제를 풀고, 스스로 문제만 보고 풀고, 답을 보고 매기고, 그 답만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틀렸는지 또 문제를 연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독서도에다가 문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책상에다가 해설편을 펴거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서로 눈으로 문제와 해답을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단순히 챕터로 해서 책을 분권하지 않고 문제와 해설편으로 또 분권을 했다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년부터 2024년부터 개정 예정인 판매후 리스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이라고 하기보단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실었고요, 당연히. 그런 다음에는 또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하여 이 바닥에서, 실무에서는 다들 고민이 없는데 이 바닥에서만은 유독 이상하게 선생님별로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걸,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고. 아니, 학생들이 자기 강사의 주장을 들으러 왔나? IFRS의 원문을 배워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도 원문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틀렸고 이 방식이 맞습니다 라고 또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팩토링에 대해서도 또 여러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팩토링, 매출채권, 어음의 할인이나 이런 팩토링에 대해서도 다른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실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본론은 또 같다라는 결론까지도 보여드리는 것도 또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리스다, 금융비용 자본화다, 매출채권의 팩토링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떠오르는 큰 주제를 얘기한 거고, 자잘자잘하게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아마 페이지를 합쳐보면 예전 책보다는 크게 해답이 강화된 걸 알 겁니다. 그중 강화시킨 포인트가 있다면 고급 회계 파트입니다. 점점 고급 회계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별도 과목으로도 고급 회계가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급 회계의 답을 낼 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답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분계를 다 끊어서 답을 내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어서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과 그다음에 정석에서의 분계를 다 끊는 방법을 모두 보여드리거라 고급 회계 파트의 답이 확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 파트도 대폭 답을 강화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정사항을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책과 관련돼서 마지막인데요, 개정사항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4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도 이 책을 쓰실 수 있지만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유예생은 내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이 책은 또 내년에 동차생들에게도 이 책이 사용되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예생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끝내지 못해도 후년까지 25년 시험까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은 다 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껍데기에도 쓰여놨지만 24, 25년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또 이 책이 심화반 교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1차 시험 기출문제, 회계사, 세무사 1차 기출문제 중에서 2차생이 풀어도 괜찮은 것. 이게 1차 문제로 놓기에 너무 아까운 문제, 2차 시험에 놓기엔 조금 거시기 하고 그렇다고 1차에 놓기엔 조금 과한, 그래서 1.5차 수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고나 할까, 이런 문제들을 또 이 교재에 실어서 2차생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또 중요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고 1차생들은 객관식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이건 사실 2차 문제구나 하면서 한번 접해볼 수 있게, 그래서 심화반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2차의 맛을 보고 2차생들은 과거에 1차 공부할 때 했던 중요한 주제 부분을 다시 놓치지 않고 상기할 수 있도록 1차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차생과 1차생이 모두 다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 책의 주요 특징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은 이제 본 수업, 우리 회계사 재무회계 연습의 유예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인데요. 일단 제가 1장부터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고급 회계 파트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 수업을 들을 때 만족하고 잘 따라오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중급 회계 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고급 회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본 수업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본 수업은 고급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하거나 고민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 거지, 고급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차 공부할 때 고급 회계를 거의 하지 않고 1차를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얼른 지금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 수업과 함께 고급 회계, 제 고급 회계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고급 회계의 깊이가 남다를 겁니다. 시간이 많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공부를 위해선 크게 도움이 되는 큰 장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분계로도 보여주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고급 회계 공부를 하면 사실 재무회계 연습 고급 회계 파트에서는 팔짱 끼고 들을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건 이 사람은 김현식은 고급 회계 기본 강의에서 이미 고급 회계의 2차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이야기하는구나. 사실 되게 웃긴 게 어떤 건 1차 시험이고 어떤 건 2차 시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웃긴데 다 알면 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 기본 강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수준 높은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느끼고 이 수업을 임하면 좋아요. 따라서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실 때 중급 회계 파트가 나갈 때 본인은 고급 회계 기본 강좌도 끊으셔서 함께 들으면 훨씬 더 배가 될 거다, 실력이 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급 회계 기본 강의를 들어라. 고급 회계가 잘 안 되어 있다면 후반부에 하는데 그때 되게 편하고 즐거울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습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건데요. 예습은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을 들을 때 예습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예습은 문제를 좀 읽고 와 달라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이제 하루 수업이 한 4시간씩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이제 교시로 따지면 3교시 정도가 있는 거고 한 교시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세 타임의 수업으로 4시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4시간 수업에서 제 목표는 한 12문제 정도, 그러니까 10문제는 이상,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의 수업을 임하면서 한 10문제 정도를 읽고 오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10문제를 읽는데 2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 문제당 한 2분씩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고 오늘 수업은 어떤 문제들을 임하는구나. 그리고 이 문구는 모르겠구나 하면 연필로 좀 밑줄 준 거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와달라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차 때 기본 강좌 때 얘기하지만 바보들이 해답에 집중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한다라고 했죠. 특히나 2차 시험은 더더욱이나 이 문제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약간 긴 문제들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꼭 문제를 읽고 와달라. 그게 여러분이 해줘야 될 예습인 거다 이겁니다. 문제만 읽는데 뭐가 예습이 됩니까? 된다니까요. 수업 중 몰입도 잘 되고 더 잘 머리가 활성화돼 가지고 공부가 잘 될 테니까 문제 좀 읽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고급회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습인데 예습은 한 10문제씩 매일 수업 한 12문제 나가는 게 제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문제 정도씩 좀 읽고 와달라라는 부탁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객관식 회계학서부터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조언을 주시더라고. 좀 혼자 강의하다 보니까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자막을 한번 넣는 건 어떻냐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 수업을 들으실 때도 간혹 가다가 되지 않는 자막이 시작될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막 모드가 ON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자막이 빵 터지면 그냥 웃긴다 아니면 유치하다 하면서 피식 웃으면 그걸로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루한 공부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좀 뭐 웃음을 드리려고 만들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 성에 차진 않겠죠. 전문 편집도 아니고 뭐 작가들이 모여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닐 테니까. 하지만 저나 저를 도와주는 분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좀 그 자막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막 시작할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래서 강의에 자막이 들어간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질의응답 있잖아요. 저는 네이버에 지금부터 이제 자막 나갈 거예요. 네이버에 별도로 카페를 신설했고요.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바른 회계학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만든 카페가 나올 거고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미 책과 관련돼서 밝혀진 정오표도 올려놨고요. 정오표도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미도 올려놨고 몇 개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책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이미 책이 나오자마자 오탈자가 있다는 걸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죄송한데 오탈자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서요. 그 오탈자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험 정보실 같은 데 가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수험 정보실 같은 데 가면 거기는요, 개념체계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건 본 수업에선 개념체계라든지 재무제표 표시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지 저랑 같이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잘 정리한 기준서를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으면 양이 많을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뭐 태블릿 뭐 이런 데다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넘겨보고요. 특히 개념 체계의 특정 파트라든지 혹은 재무제표 표시 같은 거는 기준서가 얼마 안 되니까 쫙 읽으면 나중에 약술형 문제 개념 체계도 그렇고요. 대비하는데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수험 자료실에서 개념 체계도 다운받고 재무제표 표시도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할 때도 거기 바른 회계학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나 미리 고지해야 될 건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이번 2023년도 2차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들 간혹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거하고 시간이 부족한 건 구별해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하던 말이에요. 자,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거야. 그건 어려운 거랑 다른 거야.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 머릿말에도 제가 썼어요. 하도 답답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미안하지만 준비가 덜 된 수험생이 느끼는 거지. 사실 이런 말은 또 웃긴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이면 그냥 시간이 딱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모두 다 제가 과거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새로운 게 나온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그냥 요즘 시험을 안타까워서 개탄하듯 요즘 시험은 뭔가 좀 어려운 문제나 의미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한 문제를 잔뜩 내서 애들을 공인 계산사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썼습니다. 머릿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머릿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절대 시험은 어려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파트에 이상한 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자기가 나 유해생이니까 공부 다 했어 이제 라는 그런 엉터리 공부, 그런 엉터리 상술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예전과 똑같이 해야 될 기본과 늘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하면 2024년, 25년 시험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놀아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재고자산이고요.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 하면 우리가 이 기말 재고에 가산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인데 선생님 이건 중급회계 객관식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 많이 봤어요. 자, 얘는요. 일단 실지재고 조사법을 전제로 한다 이거고요.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매출원가를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자, 기말을 빼는데 기말은 실지재고를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미 매입에는 포함돼 있어. 자, 이미 매입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 포함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맞아.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이거지. 매입에는 포함이 됐는데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으면 매출원가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산해야 돼? 어떤 걸 가산해야 되냐면 여기 내버려 두면 매출원가라니까 매입엔 포함됐고 여기에 포함 안 됐으니까 내버려 두면 매출원가야. 그러니까 결론은 매출원가가 아닌 걸 뭐 한다? 가산한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다 이거지. 매출원가가 아닌 걸 뭐 해야 된다? 가산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우리 유해생들이 알아야 될. 다음 두 번째는 말이에요. 도착지 선적지 인도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을 해야지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선적을 해야 매입이 일어나거나 매출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자, 선적을 해서 매입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말 재고가 맞는 거지. 반면 선적을 해서 매출이 일어났어.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말 재고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을 했다. 근데 선적을 했대. 그러면 뭐 되는 거야?
매입을 한 거고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돼. 반면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선적을 했어. 근데 그게 매출이야. 매출이면 매출된 거니까 기말재고에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따져볼까? 자, 매입에 포함이 됐는데 요거야, 요 상황이야. 매입에는 포함됐는데 지금 이게 어떤 중이냐면 선적이 돼가지고, 맞아요, 선적이 돼서 운송 중인 거잖아요. 선적이 돼서 지금 운송 중인 거잖아요. 자, 그럼 매입은 했어? 근데 오고 있으니까 내 창고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 그럼 여긴 포함되는데 여긴 안 포함됐어? 그러니까 사서 오고 있는데 뭐가 돼? 매출원가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매출원가가 안 된다 이거지. 반면 자, 매입은 됐는데, 자, 내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고 선적해서 팔았어. 그럼 여기 매입은 됐고 여기엔 포함이 안 됐지. 왜? 돈 냈으니까.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왜?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니까. 따라서 기말재고에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는 말이에요,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 도착을 해야 돼서 도착을 하면 매입이에요. 그러면 자, 매입을 했으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도착을 했을 때가 매출이에요. 매출을 하면 매출원가가 돼야 되니까 그때 기말재고에 가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도착지 조건이에요. 근데 도착지 조건으로 샀어요. 그러면 도착해야 매입이에요. 그럼 그때 기말재고에 포함하면 되는 거다. 그럼 왜? 그러면 산 거니까. 그래야 매출원가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샀는데 매출원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면 매입에 포함, 그러면 기말재고에도 포함해야 매출원가가 안 되겠죠. 반면 내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매입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매입한 걸 팔겠죠. 도둑질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걸 팔 테니까 매입엔 포함됐고, 그쪽에 도착했으니까 내 창고에는 포함 안 됐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착지 조건은 도착해야지만 매입이고 기말재고에 포함이고,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다면 도착해야지만 팔은 거니까 기말재고에 포함 안 되는 거다. 되게 쉽죠. 자,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을 때는 선적했을 때 판 거니까 그때 기말재고에 포함 안 시키면 되는 거고,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을 때는 도착했을 때 판 거니까 그때 기말재고에 포함 안 시키면 되는 거다. 다음, 선적지 조건으로 샀다면 선적했을 때 산 거니까 그때부터 기말재고에 포함하고, 도착지 조건으로 샀다면 도착해서야 산 거니까 그때부터 기말재고에 포함해라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필기 같은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화면을 세워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해설에다가 필기를 해놓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 양가로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 봤더니 재고자산 실사 시에 자, 선적지 조건으로 주문받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적지로 내가 주문받은 거니까 지금 매출인 거죠. 선적지 조건이고요. 한 거예요. 매출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자, 선적을 안 했어요. 뭐라고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는데 선적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매출이 아니지요. 매출이 아니니까 매출원가가 아니어야 되겠죠. 매출원가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출원가가 아니면 가산해야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실사에는 포함시켰다라고 나왔네요. 첫 번째 줄의 밑줄 재고자산 실사 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포함되어 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건 잘했네요. 반면 매출을 계상했다라고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매출 계상을 하였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매출만 취소하면 된다. 얘는 잘했는데 얘는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보면 매출만 32,000원 취소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이라서 주의해야 될 게 매출을 넣어야 되는 걸 빼거나 빼야 되는 걸 넣으면 그걸 정리할 때는 우리 뭐 해야 돼? 매가 베이스로 매출은 조정하는 거야. 반면 재고 자산은 원가 베이스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매출을 포함 안 해야 되는데 포함을 했어요. 그럼 매출을 빼야 되겠죠. 당연히 뭐로 빼야 돼요? 매가로 빼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리했고요. 자, 2번은 매입한이라고 나왔고 선적지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선적지 조건인데 오케이. 매입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선적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얘는 선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선적을 했으니까 자, 매입은 한 거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서 갖고 오고 있는데 매입에는 들어갔는데 기말 재고에 안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매출 원가가 된다니까요. 사서 갖고 오고 있는데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되니까 매입에도 더해야 되고 기말 재고에도 더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볼까요? 매입을 기록을 안 했어요. 에? 자, 밑줄 그세요. 도착 시점에 매입을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봐요. 12월 31일 현재 뭐 했어요? 운송 중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 도착 시점이라고 하는 건 언제겠어요? 익년이죠. 익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번 년에 매입 잡았단 얘기예요? 안 잡았단 얘기예요? 안 잡았단 얘기죠. 그래서 매입 잡아줘야 돼요. 해설 보면 매입 잡아줬어요. 그리고 얘는요. 아무 말 없으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양가로 1번에서는 명확하게 문제에서 언급이 있었어요. 맞죠? 언급이 있었어요. 포함됐다고, 포함했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얘는요. 언급이 없죠? 여러분,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위에 가봐요. 가로 안에 있는데 밑줄 재고 자산은 회사 보관분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에 근거함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언급이 없으면 창고 밖에 있는 건 포함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을 거다 이거죠. 창고 안에 있는 것만 계산했더니 132만 5천 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창고 밖에 있는 건 당연히 포함 안 됐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예외적으로 몰라 내가 그날 왜 했는지 나는 이거 포함했네 라고 1번만 예외적으로 포함했다고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없으면 창고 밖에 있는 건 포함 안 된 거야. 따라서 얘는 도착 시점에 매입을 잡았다니까 다음 년에 매입을 잡은 거니까 요번 년에 매입 안 잡았지? 요번 연도에 매입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도 포함 안 했으니까 포함시켜줘야 돼. 해설 보면 재고자산에도 포함이고 매입 채무에도 포함이다 이거고 여기에 만약에 판매가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건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원가 자료 내 입장에서 산 자료 44,000원에 샀으니까 그 가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됐고 다음 양가로 3번은 거기 추가 가공을 위해서 외부로 보냈대. 이건 우리 회계감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처 보관 재고다 이거지. 이거 당연히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단순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기말 재고에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얘는 이미 내 거니까 매입에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 있어요. 자,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바깥에 있는 거고 지금 바깥에 있는 건 포함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말 없으면 바깥에 있는 건 포함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시켜야죠. 매입에는 들어가 있는데 기말 재고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매출 원가가 돼버리니까 하처에 보관하는 재고가 매출 원가면 안 되니까
가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는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인데요. 반품이 됐어요. 자, 판매 물건이 다시 반품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반품이 되면 매출 원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자, 반품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반품의 이유를 분석한다 이거예요. 반품 이유를 분석하는 거. 자, 이건 회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반품의 이유를 분석하는 건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반품이 됐다라는 사실로 매출 원가가 안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다시 기말재고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좀 봐볼게요. 자,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됐는데 하자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중에 기말재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다음 년에 하자 조사가 완료돼서 그제서야 포함시켰대요. 문제가 크죠.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안 시켰어요. 요거랑 관계가 없어요. 반품의 이유가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안 포함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반품되면 막바로 포함시키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양가로 4번의 답을 보면 그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도 취소해야 됩니까? 매출원가도 아니지만 매출도 아니니까 매출도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매출도 언제 취소시켰냐면 다음 년에 취소시켰대요. 즉 반품의 이유가 명확해지고 난 다음 연도에 매출도 취소시키고 기말재고도 가산시켰대요. 그러니까 매출을 취소시키고 기말재고를 가산했다는 건 잘했는데 이걸 내년도에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요번 연도에 했어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번 연도 매출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요번 연도 기말재고에 가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 다음 년인 2002년 1월 6일 하자 조사가 완료돼서 창고로 보내졌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창고에 가산됐겠지. 그리고 그날 매출을 취소했다. 에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반품된 날에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취소하고 기말재고 포함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4번도 됐고요. 다음 5번 이야기 좀 봐볼게요. 자, 5번은 도착지 조건으로 내가 선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팔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도착지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 뭐 했냐면 도착은 아직 안 했다 이거죠.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는데 도착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판 게 아니잖아요. 얘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아니니까 기말재고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도착을 해야 판 거잖아요. 근데 도착을 안 했으니까 판 게 아니고 판 게 아니니까 기말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1월 3일 날 매출을 잡았다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 년에 잡았다니까. 그래서 매출 안 잡은 거예요. 거기 밑줄 그세요. 어디 밑줄 그냐면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인수 확인을 받은 2002년 1월 3일에 32,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 자, 이 말은 X 1년 말에는 매출을 안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X 1년 말에는 매출을 안 잡았다는 뜻이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말재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창고 밖에 있는 건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재고에 대해서는 포함됐다 안 됐다 아무 말도 없는데 놀라지 말아요. 저 위에 132만 5천 원에 뭐라고 나왔어요? 회사 보관분에 대해서 실지재고 조사에 근거한다. 이 말은 창고 밖에 있는 건 안 포함시켰다 이거야. 선생님 아까 얘는 포함시켰는데요. 얘만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거야. 얘만. 왜요?
아니 그냥 문제니까. 왜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왜요? 심심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양가로 1번만 예외적으로 창고 바깥에 있는데 포함시켰단 말이 나오는 거고, 양가로 2번부터는 포함됐다 안 됐다라는 언급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창고 밖에 있는 건 포함 안 됐다고 봐야 되겠지. 왜? 대전제 132만 5천 원은 창고 안에 있는 것만 포함했다고 얘기했고, 예외적으로 창고 바깥에 있지만 이 녀석도 포함시켰다라고 예외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건 매출 안 잡은 거야. 잡았다고 나왔지만 안 잡은 거야. 왜? 다음 년에 잡은 거니까 요번 연도엔 안 잡은 거지. 이는 마치 양가로 2번에서도 매입을 잡았다고 나왔지만 안 잡은 거야. 왜냐하면 양가로 2번도 도착 시점에 잡았다며. 봐, 도착 시점은 다음 년이잖아. 그러니까 요번 연도엔 안 잡은 거다 이거지. 도착 시점에 잡았다는 것도.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5번은 매입을 잡았다, 매출을 잡았다라고 나왔지만, 잘 보면 그 모든 건 다음 년에 매입을 잡고 다음 년에 매출을 잡았다는 거니까 요번 연도에는 매입을 안 잡고 요번 연도에는 매출을 안 잡았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주의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5번에 있어서는요, 매출 안 잡았으니까 문제 없고요, 기말재고만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5번은 기말재고만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끝났네요. 되셨죠? 자, 지울게요. 오케이. 다음은 또 이제 6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제 6번인데, 6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원재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원재료가 입고가 됐어요. 자, 볼까? 재고 자산이 입고가 됐는데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 검수 확인이 안 됐대. 자, 검수 확인이 안 돼서 기말 재고에 어떻게 됐다? 포함시키지 않았대. 아니, 재고가 입고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돼요. 자,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검수 확인이 안 돼서 기말 재고에 포함을 안 했어요. 나중에 검수 확인이 돼서 기말 재고에 포함하고요. 즉, 검수 확인 후에, 자, 봐봐요. 이게 참고인데,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이것도 한번 볼까? 검수 확인 후 우리가 매입과 기말 재고를 인식한다면 뭐는 절대 없을 거다? 반품은 절대 없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린 반품이 있잖아. 봐봐. 물건을 사왔어. 나는 어떤 걸 사왔냐면 예를 들어 사이즈 100짜리 티셔츠를 사온 거야. 그걸 팔려고. 그래서 일단 입고가 됐다니까 매입도 잡고 기말 재고도 잡았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검수팀이 가서 봤더니 100을 달라 그랬는데 95로 온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야, 반품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입을 하고 반품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냐면 매입이란 계정 과목도 있고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잖아요. 매입을 했지만 다시 반품을 했다 이거죠. 그럼 봐요. 매입을 잡고 매입 환출이 있다라는 건 검수 확인 후에 매입을 잡는다는 거야? 입고만 되면 바로 매입을 잡는다는 거야? 입고만 되면 일단 바로 매입을 잡고 이후에 검수를 통해서 원하는 물건이 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원하지 않는 물건이 오면 걔가 반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말 있잖아요. 검수 확인 후에 매입과 기말 재고를 잡는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반품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없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어떻게 한다? 검수 확인과 무관하게 재고가 입고가 되면 기말 재고 매입을
잡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자 6번을 보면 송장 가격 23,000원의 원재료를 거래초로부터 12월 31일 오후에 늦게 받고 검수 확인 일자인 1월 2일에 재고 수불부에 기록을 하고 실사에 포함하진 않았는데 이런 미친 매입에는 포함했다. 아주 개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입에는 포함을 하고 뭐만 안 했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엉터리지. 매입에는 포함을 했고 재고에는 포함을 안 했대. 그럼 갭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매입에도 포함하고 재고에도 뭐 해야 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잘못된 건 뭐지? 재고 자산에 포함 안 시킨 것만 포함시키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고가 입고됐지만 검수 확인이 안 돼서 기말재고를 포함 안 했대. 하지만 재고가 입고되면 기말재고를 포함해야 되는 거야. 즉 이런 일은 없어. 검수 확인 후에 매입과 기말재고를 잡으면 세상에 뭐는 일어나지 않아? 반품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어떤 개정 과목을 배웠어? 매입이란 개정 과목과 매입 환출이란 개정 과목을 배웠잖아.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아, 검수 확인하기 전에 입고만 되면 기말재고 잡고 매입 잡는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걸로 봐서 입고만 되면 무조건 매입 잡고 기말재고 잡는구나 이거지. 따라서 매입 매입 잡고 기말재고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매입은 또 잡았다네. 회사의 이런 회계처를 이해하려고 들지만 어차피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근데 기말재고만 포함 안 됐으니까 기말재고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은 기말재고만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도 또 가볼게요. 자, 7번에 가면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원재료는 재고자산 실사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인수증을 분실해서 매입은 안 잡았대. 아니 무슨 개소리야. 자, 그러면 인수증을 분실하면 매입과 매입 채무를 뭐 했대? 인식하지 않았대. 인수증을 분실하면 이렇게 된대. 야, 그러면 맨날 인수증 받으면 찢어. 그럼 인수증을 찢으면 매입과 매입 채무를 인식 안 해도 되냐? 인수증을 분실했다는 거와 이 뒷말이 호응이 있어? 없지. 그래서 인수증 분실과 무관하게 자, 인수증 분실과 무관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매입 잡고 매입 채무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말재고엔 포함했다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7번은 어떻게만 하면 돼? 매입 채무에 더하면 되는 거다 이거고. 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인수증을 잊어먹어서 매입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늘 잊어먹으면 되겠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도 해봤고요. 다음은 8번 위탁 판매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 판매는 뭐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매출과 기말 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갭상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봐볼까요? 150만 원을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수탁자가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매출이 얼마라는 겁니까? 3분의 2,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자, 토탈이 자, 위탁 판매 토탈이 1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팔렸으니까 50만 원은 뭐가 돼야 돼요? 기말재고이어야 한다. 항상 둘의 합이 얼마가 되게 해라? 요 토탈 금액이 되게 해라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과 기말재고고요. 팔리지 않은 건 남아 있겠죠. 그래서 토탈이 150만 원 되게 해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또 주의하면 돼요. 얘네들이 다 매가로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매출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줄이는 건
매출은 매가를 터치하는 거고 기말재고는 원가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가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봤더니 매출 총이익률 10%의 밑줄 긋고 그렇다면 원가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가 되는 거니까 여기 45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갭상은 매출은 얼마이어야 되는 거고 100만 원이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말재고는 얼마이어야 되는 거다? 45만 원이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하지만 제일 먼저 직감적으로 일단 100만 원 팔았으니까 50만 원 남고 이 둘의 합은 150이어야 해 라는 건 잊지 말고 그런 다음에 얘를 원가로 컨버전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회사는 제가 늘 코라고 적죠. 컴퍼니.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넘길 때 150을 다 잡았대요. 이 멍충이가 회사가. 넘길 때 150을 잡고 기말재고는 포함 안 시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가로 1번만 예외적으로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바깥에 있지만 창고 바깥에 있지만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창고 바깥에 있으면 포함 안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됐네요. 갭은 이거고 회사는 매출을 다 잡고 그다음에 얘들은 창고 바깥에 수탁자한테 있는 거니까 회사는 포함을 하나도 안 시켰겠죠. 그렇다면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매출은 50만 원 줄여야 되겠죠. 얘가 예대게 해야 되니까 얘가 예대게 하려면 맞죠? 코가 갭되게 하려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요? 매출은 50만 원 감소고요. 0이 45만 원 되려면 기말재고는 45만 원 가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네. 재고자산은 45만 원 더하고 매출액은 50만 원 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가, 얘는 원가로 하는 거고 얘는 매가로 하는 거다고 원가율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았죠? 네,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9번입니다. 시용 판매다 이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얘도 매출과 기말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갭상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4만 원을 넘겨주면서 4만 원을 매출을 다 잡았대요. 그런데 고객이 사겠다고 한 건 없답니다. 그럼 매출은 없고 기말 재고가 4만 원인 거죠. 그래서 합치면 얘가 뭐다? 토탈 4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지금 4만 원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기말 재고는 4만 원이고 토탈 4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 이런 데 있어서 똑같게 자, 얘는 뭐로 전환해야 됩니까? 원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원가율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원가율을 찾을 수가 있겠죠? 75%겠죠. 왜요? 4만 원 분의 3만 원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찾아도요. 그냥 원가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일단은 매출 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4만 원이 다 기말재고다. 둘의 합이 토탈 4만 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150만 원 되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우리 회사 컴퍼니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넘길 때 4만 원 다 잡고 외부에 있어. 이건 이제 고객한테 가 있지. 외부에 있는 건 문제에 제시된 132만 5천 원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를 갭으로 만들어주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4만 원 빼야 되고 그다음에 3만 원 더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됐고요. 만일 말이에요. 만일 자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고객이 하나도 안 사겠다고 했는데
만일 이런 건 어떨까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어요. 매입 의사를 예를 들어 3만 원 표시했다. 3만 원. 자, 2만 5천 원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갭상은 매출은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자,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네, 1만 5천 원이죠. 그럼 토탈은 항상 잊지 말아요. 얘는 지금 4만 원짜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이 팔렸으니까 나머지가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얘의 원가는 우리가 아까 4만 원의 원가가 3만 원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역산으로 원가율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원가는 15,000원 곱하기 4만 원분의 3만 원이고, 요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출은 25,000원 잡아야 되고, 기말 재고는 15,000원에 75%를 잡아야 되는 거다. 이건 그냥 참고 목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회사가 CEO 회사가 얼마 4만 원을 잡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15,000원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4만 원인데 2만 5천 원이니까. 그리고 기말 재고에 가산해야 될 건 15,000원에 4만 원분의 3만 원을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거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이거고요. 시용 판매 9번 하고요. 그 위에 위탁 판매 8번은 묶어서 뭐와 뭐다? 매출과 기말 재고다. 그게 토탈 그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8번은 150, 9번은 4만 원. 그 금액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10번인데요. 이 10번은 진짜 제가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강사 처음 시작할 때가 2003년 1월 1일이다? 굉장히 오래전이지. 여러분 2003년생도 계실 텐데 이제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만들었는데 너무 시대를 앞섰어. 근데 그러고 나서 줄기차게 안 나오다가 2003년도에 만든 게 2012년도 2차 시험에 나왔어. 자,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썰이 기냐 하면 봐봐. 만약에 우리가 월 단위로 정산을 해. 그러면 X1년 12월 X1년 12월의 매입 운임은 자, 언제 청구서를 받냐면 청구서를 언제 X2년 1월 초에 수령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X1년 12월에 매입 운임을 청구서는 그 다음에 받을 거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때 2003년 12월이 제가 회계사 생활하다가 딱 왔는데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요게 현실에선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 월 단위로 상호 거래를 통해서 월 단위로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거야. 그럼 12월 달에 내가 매입 운임 잡는 거 다 모았다가 그 월말에 모아서 다음 달 1월 한 15일 이때쯤에 청구서를 받아.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봐. 매입 운임이니까 결국 얘는 뭐다? X1년의 매입이야. X1년의 매입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X2년 1월에 인식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매입 안 잡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X1년 12월에 매입 운임을 그 청구서를 다음 년 1월 초에 받았다면 결국 뭐 했다는 얘기와 똑같냐면 X1년도에 매입 운임은 매입인 거잖아. X1년도에 매입을 그 다음 년에 인식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인식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지. 아까 양가로 2번과 양가로 5번에 보면 양가로 2번과 양가로 5번에 매입 잡았다, 매출 잡았다 라고 나왔지만 제가 안 잡았다 그랬죠. 왜요? 다음 년에 매입 잡았다, 다음 년에 매출 잡았다 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있어야지. 내가 소시적에는 말이야
지금 중요하지. 그런 것처럼 내년에 잡았다, 다음 년에 잡았다, 매입 잡았다, 다음 년에 매출 잡았다, 하나도 안 중에 요번 년에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매입을 안 잡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기말재고 얘기야. 따라서 X 1년도에 매입을 얼마 잡아주면 돼? 6,000원 잡아주면 돼. 자, 갭상, 아이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조정하면 돼? 갭상 X 1년도에 매입을 6,000원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얼마가 이 매입 운임이 이렇게 포함돼야 될 재고 자산이 있는데, 자, 매입 운임이 포함돼야 될 재고 중에 반은 팔렸대. 그럼 6,000원의 매입 운임이 더해졌긴 더해졌는데 남아있는 재고에는 3,000원만 가산이 되는 거지. 남아있는 재고에는 3,000원만 가산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있지?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매입에다가 기말인데, 매입은 6,000원을 더하고 기말은 3,000원을 더하면 매출원가 효과가 얼마란 얘기예요? 3,000원이란 얘기지, 맞잖아. 6,000원어치 샀는데 3,000원만 남았다는 얘기는 3,000원은 뭐 했다는 얘기와 똑같아? 팔렸다는 얘기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반반이니까, 자, 헷갈리는데, 아니 반반이니까 헷갈리기보단 조심해야 되는데, 매입에 6,000원이고 여기엔 남아있는 재고를 쓰면 돼. 그중 남아있는 비율을 쓰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팔린 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된다 이거지. 매입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럼 자연스럽게 팔린 게 3번이다 이거지. 근데 얘가 반반이다 보니까 50-50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나 여기에 남아있는 거 적었어. 이건 매입운임 총량,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두 개 빼면 팔린 거다 이거지. 팔린 거다 이거지. 그래서 10번 답을 보면 매입에 6,000원이고 기말재고엔 3,000원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 지회사, 기계를 제작하는 지회사와 관련돼서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되는 사항을 봤는데, 이 기말재고 가산이라는 건 단순히 기말재고뿐만 아니라 매입과 매출까지를 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그래서 얘가 기말재고에 가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입과 매출을 터치하는 것까지가 함께 나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8번, 9번은 매출과 기말재고를 일단 매가로 정리한 다음 기말재고를 원가로 바꿔준 다음에 조정하면 쉽다. 그리고 10번은 매입 운임은 그냥 매입이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해서 8, 9, 10. 여기다가 또 하나가 4번이라든지 6번, 7번, 4번, 6번, 7번. 자, 4번은 하자, 반품의 이유를 조사하는 건 회계와 관계가 없다. 6번도 검수가 끝나야지만 매입과 기말재고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7번 연락 웃겼지. 인수증을 잊어먹었다고 매입 채무를 못 잡냐? 그럼 다 일부러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장난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인트로이기도 하니까 가볍게 우리 주의사항도 배웠고요.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문제 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 사람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기출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이긴 하지만 반복해서 잘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역사적인 우리 유예 재무회계 연습 1교시를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2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제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문제에 대해서 얼른 미리 읽고 수업을 임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